네, AI, 인공지능 산업이 정말 놀라운 속도로 발달하면서 고사양 반도체 생산이 또 늘어나고 있고 필요하죠. 여기에 초순수라는 이 물의 중요성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도 초순수 기술을 주권 기술이다, 전략 기술이다 이렇게 취급하면서 투자를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물 이야기, 초순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진 GV 인베스트먼트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아예 이제 반도체 물이 필요해라는 분도 계시겠고요. 또 물 많이 필요하지 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모두 합쳐서 이 초순수란 얘기는 좀 낯선 용어입니다. 반도체 초순수 개념 설명도 좀 하면서 오늘 가야 되겠어요. 이거 이제 국산화하겠다는 게 오늘의 이야기인데. 네. 일단은 뭐 우리가 흔히 마시는 물이 있을 거고요. 네. 이 물을 기본적으로 정수를 하면 순수가 됩니다. 순수. 하이 퓨어 워터라고 하는데 이것은 고도로 순수한, 그러니까 정수된 물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순수라고 하는 건 물에는 수많은 이온들이 녹아 있잖아요. 뭐 만약에 바닷물이라고 한다 그러면 NaCl이 녹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런 이온들을 제거하는 게 이제 순수의 개념이라고 보면 되고, 근데 초순수라고 하는 거니까 울트라. 울트라 퓨어 워터라고 해서 이것은 극도로 정수된 물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물의 분자기호 아시죠? H2O. H2O만 남아있는 물 그 자체가 정말 극도로 순수한 초순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초순수는 왜 필요한가를 뭐 생각해 보면 일단 우리가 마시는 물 같은 경우는 미네랄이 많으면 좋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미네랄 워터가 있어요. 그렇죠. 차라리. 미네랄 워터. 그러니까 우리가 흡수하고 결국은 이제 뭐 칼슘 이런 것들 자연스럽게 흡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초순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 흡수가 안 돼요. 아예 그냥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초순수를 마시면 뭐 별 영향은 없지만 많이 마시면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초순수인데 100% 소변으로 빠지네요. H2O밖에 없으니까. 반대로 이 초순수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전기 저항도가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이게 전기가 흐르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물 같은 경우는 전기가 굉장히 잘 흐르는데 이 초순수 같은 경우는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이게 반도체 공정이나 이런 쪽으로 사용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이 초순수가 얼마나 깨끗한 거냐? 상암 경기장에 저희가 물을 꽉 채워요. 물을 꽉 채웠을 때 거기에 오염 물질은 참깨 하나 정도. 그거 정도만 허용하는 물이 정말 초순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초순수가 어디에 들어가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아는 얘기가 있을 거예요. 클린룸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코로나 때도. 그렇죠. 반도체 공정을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막 방진복을 입고 있잖아요. 그걸 왜 하고 있냐? 결국 그 공정 내에 미세먼지가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정에서 먼지가 날아다니다가 이 웨이퍼 위에 그러니까 올라가면 그 자체로 공정에 크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클린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먼지가 올라와도 안 되는데 이 웨이퍼를 씻어내는 이 물에 뭔가 불순물이 있다 그러면 반도체에 큰 심각한 결함이 생기겠죠. 그렇죠. 완전히 끝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H2O만 있는 물이 필요한 겁니다. 전기 전도도 없고, 그다음에 아주 퓨어해서 이물질이 없는 그러한 물이 반도체 공정에 사용된다고 보면 되는 거죠. 자, 초순수의 개념 오늘 처음 배웠습니다. H2O만 딱 있는 거예요. 뭐 미네랄, 이온 이런 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물만 있어서 전기도 당연히 통과가 안 되겠죠. 하고 세척 같은 거에 굉장히 용이하겠다. 왜냐하면 세척하다가 또 물이 더럽힐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일반 물들은. 그래서 반도체 공정에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실제 우리가 반도체 만들 때 뭐 웨이퍼 씻거나 할 때 물 필요하다, 물 필요하다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물이 중요합니까? 이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지금 이제 6인치 웨이퍼, 그러니까 좀 작은 웨이퍼 같은 경우에는 이 웨이퍼 한 장당 한 1톤 정도의 물이 필요하다고 얘기가 나요. 근데 이거를 진짜요? 지금 반도체 공정에서 2020년 기준으로 해서 반도체 공정에서 전체로 사용했던 물이 100만 톤 정도로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100만 톤이 뭐 어느 정도냐 잘 모르겠다라고 하실 수 있는데 한 8만 톤 정도면 25만 명 정도가 사용하는 물입니다. 그러니까 8만 톤이 그 정도니까 이게 뭐 100만 톤이면 엄청난 규모의 물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반도체 연간의 물 사용량을 좀 보니까 우리도 그렇지만 뭐 TSMC 다 물과의 전쟁들이겠습니다. 그렇죠. 물이 엄청나게 많이 사용되다 보니까 이 물을 확보하기 위한 전쟁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특히나 이 물이 부족하다 그러면 기존의 반도체에서 사용했던 이 물을 다시 재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필요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이 재활용하는 이 과정 자체가 초순수라고 하는 공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순수가 지금 국산화했다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네. 하려고 또 하고. 예. 그렇죠. 근데 초순수 국산화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불산 국산화. 우리 예전에 이제 2019년에 일본이 수출을 금지했던 폴리이미드나 불산의 국산화와는 또 좀 다른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아까 100만 톤 정도, 하루 100만 톤의 초순수를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이 100만 톤의 초순수를 수입해서 사용한다 그러면 이건 나를 수가 없겠죠. 예. 네, 사실 그런 개념이 아닌 거고 이 초순수를 국산화했다는 개념은 뭐냐? 예. 이 초순수,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물을 가지고 있고 예. 이 물을 정화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플랜트, 뭐 설계 이런 것들을 국산화했다는 장비. 그렇죠. 설계, 장비, 유지 보수 이런 것들을 국산화했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이미 이 공장 쪽에는 초순수 관련된 설비들은 다 갖춰져 있죠. 이미. 네, 그런데 이것들을 점차 국산화해서 바꿔나가겠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분 개념 정리가 좀 되셨겠습니까? 초순수를 우리가 기술을 국산화에 성공했다는 게 이제 그 기술을 성공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 동안에 그럼 초순수를 어디서 수입했다 이 개념이 그 물을 100만 톤을 수입했다는 게 아니라 아니죠. 그 기술을 우리가 이제는 뭐 외국 걸 썼는데 그렇죠. 그걸 우리만의 기술로 초순수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제 이거다 이렇게 개념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초순수 시장 규모 한번 볼게요. 앞서 이제 그림 잠깐 봤을 때 뭐 삼성전자도 1억 톤 이상, TSMC도 8천만 톤 이렇게 물을 쓴다고 하니까. 엄청난 시장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초순수 시장.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초순수가 이게 물을 판매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네. 그럼 이 관련된 플랜트나 뭐 설계 장비 이런 기술. 사업이기 때문에 네. 생각보다 그렇게 규모가 크진 않습니다. 물론 크긴 한데 그래서 그 전체 시장을 보면 2020년 기준으로 한 20조 원 정도 되고 있고 네. 23년 기준으로 보면 성장을 해서 23조 원 정도 시장이 형성이 되고 있죠. 근데 이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은 뭐 미미하다. 거의 없었다라고 보면 되고 네. 대부분 이제 일본 시장이 굉장히 컸었고 설계, 시공, 운영 장비 등이 일본이 굉장히 컸던 사업이었고 우리나라는 이제 막 들어가고 있고 우리나라의 초순수 시장만 본다 그러면 한 2조 원 정도에서 한 4조 원 정도를 평가하는 것 같아요. 예. 규모만 보면. 예, 그렇습니다. 자, 그 초순수 기술을 이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했고 이제 내년 1월부터 우리 본격적으로 국산화된 기술의 초순수를 활용할 수 있다. 이제 이게 오늘의 핵심 쟁점인데 그동안 또 보니까 일본이 그 반도체 소부장도 그렇고 이런 거는 잘하나 봅니다. 실제 초순수도 일본 쪽 기술이 거의 대세였다. 맞습니까? 그렇죠. 일본이 아무래도 기초과학이 굉장히 뛰어난 나라다 보니까 예. 이게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지원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1980년대부터 보면 통상산업성, 지금으로 보면 이제 경제산업성인데 이 통상산업성이 주도로 그러니까 쿠리타, 노무라, 오르가노 같은 기업들을 지원을 했고 예. 본격적으로 초순수를 성장시키는 데 많이 기여를 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갖고 있는 초순수 관련 특허가 전 세계에서 한 70% 정도, 장비 관련된 특허는 한 56%, 절반 이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예. 우리나라는 초순수 관련된 특허가 한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일본이 압도적으로 시장을 앞서 나갔다고 보시면 되고 일본 이외에도 이제 미국도 굉장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이크론도 있고 거기도 막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 주권 기술로서 이제 주목을 하고 있고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 국방부가 세마텍이라고 하는 연구기관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국방부잖아요. 국방부. 그 말은 이 초순수를 국가 안보와 관련해서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만큼 초순수의 중요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나라가 지금이라도 초순수를 국산화해서 이제 생산을 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본 천하였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환경부 또 한국수자원공사 많은 노력을 해서 이제 드디어 국산화에 성공을 했는데 그간의 과정들 한번 볼게요. 많은 노력이 있었다고요? 네. 그렇죠. 네. 일단은 물론 이제 2012년부터 초순수를 국산화한다는 얘기는 계속 있었어요. 네. 하지만 국산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비용 대비해서 효용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간은 국산화에 대한 게 굉장히 더뎠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 일이 터졌었죠. 2019년에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지면서 그 당시 이제 3대 소재가 수출 금지로 묶였습니다. 그때 이제 포토레지스트, 불산, 브라폴리이미드 같은 제품들이 수출 금지가 되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나라도 국산화를 빨리 해야 되겠다. 일본이 막았죠 그때. 그렇죠. 네. 그런 얘기가 나왔죠.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초순수라고 하는 건 수출 품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미 설비가 들어와 있는 것에서 문제는 없었지만 향후에 만약에 초순수의 기술을 막는다 그러면 반도체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로열티 뭐 이런 거니까. 그렇죠. 유지 보수나 이런 것들을 안 해주고 뭐 설비 업그레이드 이런 것들을 안 해준다고 한다면 그러면 초순수를 우리나라가 생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도체 캐파업이 안 되잖아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초순수도 국산화를 해야 되겠다고 이제 마음을 먹었던 거죠.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했었고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2021년입니다. 2021년에 환경부에서 고순도 공업 영수 국산화 기술 개발 사업이라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한성크린텍이 최근에 이 초순수 관련돼서 장비도 개발했는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고 최근에 보면 이제 드디어 초순수를 국산했다고 말했는데 이 설비가 2025년부터 이제 상용화 될 거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 현재 실증 플랜트로 2025년부터 한 2,400톤 정도 가동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400톤이면 엄청 큰 건 아니죠. 사실 아까 100만 톤 정도가 사용된다고 했으니까 국산화 물량이 아직 큰 건 아닌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초순수 플랜트나 이 설비를 바로 국산으로 대체할 수는 없죠. 기존의 설비에 대해서 이 초순수 설비를 덜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신규 팹이나 아니면 이 올드 팹에서도 뭔가 리뉴얼이 될 때 그럴 때 조금씩 확장되는 차원에서 보기 때문에 지금 2,400톤에게라고 생각할 건 아니고 이제부터 시작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 바뀌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 일본 기술이 된 거가 있으니까 그 시스템을 또 바꾸는데 돈 들어가니까 그렇죠. 새롭게 신규 팹들, 새로운 공정들 나올 때마다는 이제 우리 기술로 하게 되고요. 드디어 이제 한국수자원공사가 내년부터 SK 하이닉스 쪽에서는 국내 기술로 생산한 이 순수한 물, 초순수를 가지고 공정에 투입하게 됩니다. 자, 장호진 이사님. 반도체 공정이 워낙 많기는 하지만 이 초순수의 국산화 성공, 활력이 좀 될까요? 도움 되겠죠? 이게 솔직히 얘기 드리면 이게 반도체 시장에 활력을 불러넣기는 조금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라는 건 결국은 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수요가 많아져야 되는 건데 이 초순수를 국산했다. 이 자체만으로 반도체가 엄청나게 좋아질 거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의의를 하나 찾겠다면 뭐냐면 이 초순수를 우리가 드디어 스스로 만들었다는 건 대외적으로 이 변동성을 굉장히 줄여나갈 수 있다는 거죠. 이미 캐파가 있는 상태에서 초순수 국산을 이뤘다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이 초순수와 관련해서 적어도 다른 나라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보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걸 해놨다고 보시면 되고 이 초순수 플랜트를 국산화시키면 당연히 비용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반도체 수요가 조금 안 좋아서 힘들지만 만약에 이 초순수를 국산화시키면서 점점 더 나간다 그러면 비용을 절감하게 되고 그 비용을 절감한다는 건 결국은 이 반도체가 안 좋은 사이클에서 우리가 보릿고개를 훨씬 더 잘 넘길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반도체 국산화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반도체 시장이 좋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AI 수요는 여전히 견조하지만 기존에 우리가 봤던 이런 IT 기기 같은 경우 수요가 아직 부진하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좋아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주권 차원에서는 큰 강점이 되겠죠, 정말. 일본의 아쉬운 소리 안 해도 되는 그런 또 기술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참에 초순수 쪽 더 발전시키겠다. 초순수 플랫폼 센터요. 여기에 대해서도 정부가 더 화끈하게 좀 가고 있습니다. 네. 이건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아까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1980년대부터 초순수 플랫폼 센터를 구축해서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조금 늦긴 했지만 이제 2030년부터 초순수 플랫폼 센터를 구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사업을 벤치마킹한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계속 이제 일본에 가서 그런 사업들을 확인하고 오긴 했었거든요. 그런 작업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올해 중순에 이제 발표가 있었어요. 부지를 선정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지자체들 쪽에서 지원을 해라. 그러면 우리가 그 부지 선정 과정을 거쳐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이 어떻게 될지 요거는 좀 지켜보긴 해야 되겠지만 2030년까지 정부가 뭔가 의지를 보였다.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충분히 큰 의의를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정부 지원의 국가 초순수 플랫폼 센터 살펴보고 있고요. 자, 이렇게 말 나온 김에 실제 정말 큰 뉴스인데 생각만큼 잘 부각이 안 되는 용인의 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이슈 있잖아요. 이거는 진짜 큰 이야기인데 이것도 다시 한번 우리 점검해보고 가죠. 지금 잘 돼가고 있죠? 네, 진행되고 있죠. 이제 47년까지 622조 원을 투자를 해서 민간 투자로 신규 팹 16개를 건립하겠다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규모가 큰 게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팹이 19개예요. 19개인데 신규 팹을 설립한 게 16개나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팹을 통해서 지금 연간 770만 장의 이제 웨이퍼를 생산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캐파가 한 500만 장 정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캐파보다 더 큰 사업을 이제 시작하겠다라고 얘기한 거고 메가 클러스터라고 얘기하는 건 지금 이제 삼성전자의 하이닉스가 자리 잡고 있는 이런
경기 남부 지역, 이 지역을 통틀어서 이제 반도체의 클러스터로 묶겠다는 건데 평택, 화성, 용인, 이천, 안성, 성남, 판교, 수원 이런 모든 도시들을 아우르는 굉장히 큰 규모로 짓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 분야에서 이게 된다 그러면 경기 남부 지역의 경기 활성화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생산 유발 효과, 매출로 보면 한 650조 원 정도까지도 기회가 될 거라 보고 있고 고용 창출은 한 346만 명. 물론 이제 일회성으로 들어가면 한 100 몇십만 명도 있겠지만 그래도 고용 창출 효과가 굉장히 클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네. 일단은 경쟁국들을 보면 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한다고 했을 때 일단 뭐 보조금이 굉장히 많이 적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렇지는 않아요. 보조금이 없습니다. 세액 공제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결국은 이 반도체를 이 규제만 할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살려야지만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이런 걸 좀 인지하고 좀 적극적인 지원 정책들을 좀 펼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우리나라도 좀 더 산업 자체가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이 클러스터 관련해서 조금 이제 이슈가 되는 것들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력, 그러니까 글로벌리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만 전력 쪽이랑 그다음에 물의 확보가 또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물을 팔당댐에서 끌어온다라고 얘기 나왔었는데 북한강 쪽에서 그런데 지금 이 팔당댐에서 끌어오는 게 약간 어려워서 강원도에서까지 이제 끌어올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중요해지는 건 물의 재활용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상황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이 물의 재활용을 위해서 초순수, 아까 말씀드린 초순수의 개발은 굉장히 의의가 있다라고 덧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용인, 또 평택, 화성, 안성까지도 펼쳐지는 메가 클러스터 2047년에 이제 완공된다라고 하는 이 이슈까지도 다뤄봤고요. 두 가지의 상반된 뉴스가 있습니다. 이제 크게 K 반도체 점검을 해볼 텐데 수출은 지금 잘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자, 지금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우리 쪽 D램 쪽에서는 약간 균열의 조짐도 보이고 있고요. 이 두 가지 측면도 함께 좀 다뤄볼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클리컬의 사이클을 보면 수출이 좋고 사업이 좋을 때가 그러니까 사업에서는 피크겠지만 주가에서는 이미 피크를 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사이클의 성향상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출이 좋으니까 왜 반도체가 안 좋아라고 얘기하는 건 약간 어불성설이죠. 왜? 이미 반도체 경기는 꺾이게 보였으니까. 미래에는 수출이 점점 꺾일 거라고 예상이 되니까요. 그럼 지금 수출은 왜 좋을까요? 라고 본다 그러면 HBM 수출은 여전히 견조합니다.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그런데 생각보다 수요가 부진했던 곳이 있어요. AI 기반으로 해서 뭔가 디바이스가 바뀌고 그리고 일반 서버도 다시 투자가 될 거고 경기가 부양이 되면서 IT 수요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수요가 생각보다 적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D램 가격의 상승이 생각보다 되지 않았고 그러니까 D램 가격이 꺾이다 보니까 반도체 경기에 대한 둔화 우려가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D램 가격이 반등하면서 수출이 굉장히 좋았다. 이 자체는 팩트지만 앞으로 미래에 대한 건 사실 조금 꺾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요. 지금 수출 계속 좋잖아요. 근데 삼성전자 주가를 보고 또 하이닉스 주가를 보면 막 흔들리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게 선행한다면 우리 수출도 좀 꺾일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꺾일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분명히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3분기 실적 수출에서는 아마 조금 데이터가 꺾이는 수준이 보이지 않을까. HBM 여전히 견조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D램과 낸드 쪽에서는 조금은 꺾이는 수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우려가 되고 이 꺾인다는 건 결국은 이제 수량 자체에 큰 변화가 없을지라도 이게 기대감이 빠지면 이 가격이 빠지게 되거든요. 가격이 빠지면 수출 금액이 수출액이 떨어지면서 수출이 좀 더 안 좋아지는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는 있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어닝 쇼크, 삼성전자 오히려 뭐 서면으로 실적이 나빠서 죄송하다 이런 이야기도 함께 했는데 그러면은요, 방법이 없나요? 우리 정부도 그렇고 이제 이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 반도체가 우리 주력인데 자, 어떤 노력들이 좀 필요할까? 이거는 정말 정부, 민간 다 합쳐서 뭔가 좀 하나의 해법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여러 가지 뭐 해법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삼성전자 내부에서의 문제가 조금 해결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재용 회장님이 약간 리더십이 약간 부족했었죠. 아무래도 다녀오시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리더십이 부재했었고 그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총체적으로 약간 사업 진행 방향에 있어서의 문제가 좀 느슨해졌다. 네, 그렇죠. HBM도 오히려 매각해버리고 사업을 접어버리면서 HBM에서 문제가 생기고 첨단 공정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SK하이닉스 대비해서도 지금 DDR-램까지도 약간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술력을 선도하는 게 삼성전자 일단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브랜드 가치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 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특히 이제 요거들 한번 끝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일부터 31일까지 2024 수출 붐업 코리아 위크 행사를 진행한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최근에 반도체와 함께해서 좀 어떤 의미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아까 초순수를 위해서 제가 플랫폼 센터를 개소하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여러 가지 산업 전시회들을 하나로 묶어서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지금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물론 이 자체가 단기에 뭔가 성과는 있지 않겠지만 이게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 결국은 이게 조금씩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다. 하지만 여기 플러스로 세액공제뿐만이 아니고 보조금까지 지원한다 그러면 반도체 성장에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지금 현황은 굉장히 좋습니다. 수출 잘 나가고 정말 최고의 한 나라를 보내고 있는데 주가를 본다면 저 멀리서 지금 먹구름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많이 노력하고 있고 또 민간 차원에서 기업들도 부디 이제 요 고비 잘 넘어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 가져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장우진 GV 인베스트먼트 이사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죠.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